네, 내년 총선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 갈등이 일시적으로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 룰에 전략 공천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김 대표와 친박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정가의 관측입니다.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원 소장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총선 룰 가지고 여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바로 어젯밤 뉴스인데요.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가 불발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워낙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인구 편차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 텐데 먼저 원장님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지역구 지금 현재 246개가 있고 54석이 필요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인구가 변하면은 매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좀 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원래 외국 같은 데는 선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센서스가 있는 10년마다 주기로 한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선거 때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가지고 그동안에 선거구 획정이 구성돼 가지고 해놓으면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또 만들어 버리니까 올해부터는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한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선거구 문제도 획정이 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독립기구라고 완전한 독립기구라고 보기엔 좀 국회에서 어렵겠네요. 결정하는 건데 현재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해서 국회에 넘기면은 국회는 한 번에 한해서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을 해서 국회에 올려버리면 국회에는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단의 경우에는 제2까지 해서 올렸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두 번째까지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버린다. 원래 물론 취지는 독립기구로 의뢰놨는데 수정까지 요구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그대로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붕 떠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건 법률적인 제가 미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법률 취지로 본다면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날짜로서 하겠다라고 획정위가 예고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미 지금 여야 간에 너무나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결정 날짜를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획정위도 이러저런 갈등 속에 제가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결국 연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역시 여야가 갈등하는 만큼 지역구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은 늘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수가 300명 정해져 있는데 비례대표 줄이자. 이런 얘기 같고 야당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문제 못지않게 지금 사실상 몇 석 줄여봐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는 한두 석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지역구 유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농어촌 특별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아마 사전에 법률적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획정에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처음 진행 과정부터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부터 정개특위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 하지 않고 통째로 지금 획정에 넘어가 버리니까 획정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역구 감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 244에서 49석 정도 범위에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어제 나온 안을 보니까 현행 의석인 46개에서 조금 더 늘리는 49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 해봐야 농어촌 세석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석이지만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한두 석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아마 갈등은 제가 보기에 한두 석 차이 몇 개 줄이는데 어느 지역 것을 줄일 것인가, 어느 도권을 줄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는 아마 시도 의원들 간에 왜 우리 도권을 많이 줄였느냐 이 논란의 소지가 크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획정위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원 소장님 어제 얘기를 다시 김만우 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어제 여야 수석 부대표 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야권이 오히려 지금 우리 당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를 못했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야권 입장이 권영필 비례대표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야권 내 지금 농어촌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야권 내의 그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새누리당 입장은 좀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비례를 좀 줄이면서 지역구를 보존하자라는 쪽인데 지금 244개에서 49개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1대1을 딱 적용했을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 입장이 뭐냐 과연 이 문제를 좀 빨리 결정 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권역별 비례대표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어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일단 당의 입장을 공식화시키고 그걸 갖고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전망하실 때는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300개 이상은 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정서상. 그럼 300개가 상수고 그다음 맥시멈 249개도 상수고 1대2도 상수다라고 이 상수를 딱 대입해보면 불가피하게 현재 지금 본회의장에서 농어촌 의원들이 농성 중이지만 어딘가는 날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몇 개. 그것이 어디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 당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표 같으면 호남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데 호남 지역을 만약에 이걸 한다 했을 때의 어떤 정치적 후폭풍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김무성 대표는 비교적 심플하게 비례대표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획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일단 249개 맥시멈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 저로서 좀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농어촌 감소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하나로 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른 획정 기준에 따르면은요 하나의 기초 단위 시군을 서로 다른 지역구로 쪼개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특정 동을 용인에 못 붙이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자면.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사전에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제 이번에 유동 가능하도록 고치자 논의가 되다 그냥 해결 못 본 상태로 넘어갔는데 선거객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존하는 방안을 아마 선거객정에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화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받아가지고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군구 경계를 허물어서 이렇게 선거구 획정하게 되면 국민 정서랑도 상당히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만 해야지 일반화 시켜버리면 모든 지역들이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할 겁니다. 일단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분위기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11월 13일이니까 선거 시한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11월 10월. 10월 13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법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 시한이 그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처리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엔 더 애매한 게요. 헌재 결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지금 잠시 불일치 상황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압을 했을 때는 지금 헌법에 맞지 않는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어갖고 더 예전하고 좀 다른 더 독특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이거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 그래서요 원래 만약에 이게 일정이 있다면 제가 항상 그런 제안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하게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 보도록 한다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성이 없죠. 만약 국회에서 못하게 있으면은 그냥 행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강제적인 뭔가 강압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 선거구 획정도 제 느낌에도 한 몇 달 더 계속 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이번 주에 이제 여당의 공천룰 논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도 공천룰 논란이 있지만 먼저 일단 여당이 당청 갈등이 충돌이 일단 빚어졌는데 일단 휴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많아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일단 첫 번째 김무성 대표가 철수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그 국민공천 문제는 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번 경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크게 이제 구분했을 때 좀 차이가 뭐냐면 보수 진영 내에서 이른바 대통령과 아니면 청와대와 당 간의 갈등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압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종합편성 채널에서 새누리당 갈등 얘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압력이 큰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새로운 정당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외압이 굉장히 그 보수 진영 내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단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빨리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이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치킨 게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면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공멸이죠. 뭐 그거는 뭐 김무성
김무성 대표의 정치 생명도 문제가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도 뭐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들이 전면전으로 가는데 좀 제어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번 과정들을 봤을 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에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했다. 네. 뭐 합의했는지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된 뒤에 그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날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오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긴급히 이제 홍보수석이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5가지의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가지가 전문가들한테 반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김무성 대표에게 하면 2% 응답률 2%라는 거 왜 내겐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교하게 고민이 되지 않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아니 선거구 문제나 선거 방식 문제를 청와대가 개입할 일인가. 여기서는 청와대가 일단 발을 뺐죠. 뭐 이래서 청와대의 스텝이 좀 엉켰고 또 하나는 그 외유 중에 그럴 수 있냐. 뭐 김무성 대표 현교안 수석과 상의했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청와대의 스텝이 약간 좀 이상했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2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선거 방식, 선거구 문제 이 문제를 청와대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당청이 분리되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차라리 전략공천을 하자고 얘기하세요. 김성태 의원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에서 김무성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전으로 갔을 때는 공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휴전이 되면서 기구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 속에서 특별기구에서. 논의가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빠져나온 것 같고 어쨌든 이 기구 속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절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기구는 대략 3가지 문제 있습니다. 사람 누구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모든 건 사람 손에. 두 번째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메인 메뉴로 메인 의제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컷오프제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일정 정도 출구를 좀 확보한 것 같고 이제 이 기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아무래도 정치권에 모두가 관심이 전략 공천이 어느 정도 뭐 할지 말지 그 부분일 텐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전략 공천이. 그러니까 무조건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여기는 뭔가 우리 당에서 기존의 기계적인 공천 방식이 아니라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이 부분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인데 지금 전략 공천 이야기에는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뭐 내리꽂기 하는 방법으로 전략 공천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제도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뭔가 절충이 가능하겠지만은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절충하면서 공존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적당히 공존하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 공존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초선 의원쯤 된다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5선에다가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그동안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를 피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 엎드리기 자세로 왔었는데 그 자세로 갔을 때 과연 당을 이끌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국민들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보자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도 본인의 뭔가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의 길에서 편치는 않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일 날 본인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오늘이 지난번 30일만 얘기했는지 매일 돌아오는 오늘을 얘기하는 것인지 계속 참는다 이래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야권이 3분도 못 이겼는데 새누리당에 누군가가 나와서 대통령과 각을 잡는 것이 뭐 응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뭘 가지고 투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얘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일관된 그거고, 그다음 심지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포괄적으로 국민공천제라는 거, 만약 이 부분이 양보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물러선다면 그건 정말 물러섰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에 완고한 원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공천 문제인데, 18대 국회를 우리가 보면 MB 때 아닙니까?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른바 공천 대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19대 공천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도로 공천을 했는데 이른바 친위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마 김무성 대표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명분에서 이른바 친박 청와대가 이 명분을 깰 수 있는 논리가 과연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범국민공천제를 지지하는 게 한 50% 정도, 그다음에 반대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우위가 있다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BH나 친박 입장에서도 특별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좀 적나라한 형태로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 뭐 누구를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당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사람이 나간다는 그것은 그 이해가 되겠으나 만약에 뭐 마쿠에서 물밑에서 해서 명단이 교환되고 이른바 찍어내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인위적으로 찍어내기 한다. 만약에 뭐 컷오프에서 공천 학살을 했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 대신 공천받은 사람이 대구에 이길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수도권 전 지역에서 거의 한 3% 이상의 타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 문제 전략공천을 잘 만져야지 과거 같은 방식을 답습한다면 유리한 환경에서 총선 승리를 좀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뭐 당청 간의 직접 갈등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공천제 특별기구를 하나 이제 절충안으로 만든 건데 결국 거기서 어떤 묘안을 낼 수 있느냐가 그게 관건일 텐데 좀 벌써부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낼 수 있겠느냐. 힘겨루기만 하다가 끝날 거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냥 끝날 수는 없는 거겠죠. 뭔가 이제 결과를 계속, 내놔야 될 것인데. 논의는 하겠죠. 예. 전 이게 정말 그 공천 방식이란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논의가 됐다면 해법이 쉬울 것이다. 근데 아다시피 이미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력 투쟁의 양상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고 오히려 그걸 더 비중 있게 보기 때문에 문제죠. 다만 이제 고리가 하나 있는 게 현행 지금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은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추천 지역의 조건의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또 하나는 특정인 단수 공천 등이 있긴 하는데 보니까 경쟁력이 아주 취약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 하는 것인데 호남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 경쟁력 그건 약간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른바 친박 쪽에서는 전략공천 영역도 이미 당원에 보장이 돼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진영은 그건 전략공천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할까 그렇습니다. 대신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했을 때는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게 사실상 여론조사 100% 하는 거였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의 그 당원에는 50대 50 당의 의지와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대 50인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일정하게 당내배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 공천 방식은 도입될 여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정말 찍어내리기를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분명히 그 방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마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그 겁니다.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다시 또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김무성 대표도 여러 가지 자질을 구려한 것은 뭐 이 정도서 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줄서기에 따라서 위에서 찍어내리기라는 낙하산 방식을 막는 것, 전략공천 막는 것은 기본 설정이고 이것은 뭐 포기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충돌이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뭐 여당 얘기 너무 좀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워낙 컸으니까요. 컸죠. 야당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거와 좀 맞물려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좀 수혜를 본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뭐 당이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명절 추석 밥상금리 임시회 최고의 이슈가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1차 위기를 좀 빠져나오는데 이번 이벤트가 좀 기여를 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 야당 내용은 밥상머리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추석 이후는 이제 여당의 어떤 그 갈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의 본질이 해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 자체의 근본 원인이 제거가 된 상태라면 탄력을 받아서 갈 텐데 여전히 불신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첫 번째는 호남 민심 문제고 그다음에 야권은 크게 세 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친노가 있는 것이고 호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수도권 중도가 있는 것인데 이 세 세력의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느냐 완전히 문제가 해소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 넘어가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당청 갈등이 여당한테는 이런 조금 장애 요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국정의 주요 아젠다가 뒷전에 밀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 파동도 그랬고 이번의 경우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그렇죠. 4대 개혁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그 의제가 지금 사라져버렸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고 야당은 지금
박 수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에 관련된 갈등 문제가 잠시 유예가 된 것이지 크게 도움받은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금 추석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김한길 대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게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이전에는 특히 비주류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라든가 당 주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은 혁신위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혁신위 역할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 바로 직접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당 내부의 갈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아마 드러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이제 비노계 주요 인사들이죠. 뭐 김부겸 전 의원이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이 뭐 별도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잘 다뤄야 될 문제다. 뭐 전당대회가 주장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김부겸 이렇게 이제 이른바 아까 수도권 중도가 결집이 된다면 만약에 이제 좀 너무 현실 가능성은 좀 단순하게 구도를 만들어 보면 호남 신당이 있고 친노당이 있는데 이 세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추느냐 고립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야권 어떤 명운을 좀 쥐고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야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승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의 결집, 그다음에 전당대회 요구로 아마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문재인 대표가 맞닥뜨린 두 번째 파도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당대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전부 사람들이 한쪽에는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거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이제 통합 행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쪼개지면 지금 쉽지 않다. 1대1 대응 구도를 만들자 해서 통합행동 또 중도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박 소장께서는 이제 전대라는 것은 결국은 대표 리더십을 어떻게 바꾸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물러나라 그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겠는데 과연 통합을 위한 해법으로서 얼마나 어느 거를 제시할지 또 그걸 얼마나 좀 추동력을 가지고 밀어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호남에서 어차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호남 단일화된 그 신당이 격돌을 한다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그러면 어차피 총선 이후에 합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깃발을 꽂기는 이정현 의원 지역 외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야대 야의 구도가 되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김한길 의원이나 수도권의 야권의 의원들은 왜냐하면 이게 총결집이 됐을 때 겨우 반집으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인데 호남의 에너지가 확 떨어졌다. 그다음에 투표율이 떨어졌다 하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분들이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당대회라서 다 합치는 일반 빅텐트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컨텐츠에서 다 모여야 된다는 것이 수도권 의원들의 절박한 그건데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8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만큼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 그게 아니었죠. 지금 사실 핵심을 찌르지 못한 대응 방식 해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총선 일정 가까워져 오니까 갈등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있는 급한 의원들이 먼저 행동으로 나서고 그런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야권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천정배 의원의 호남 신당론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여권 갈등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쏙 들어갔어요. 좀 그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큰 흐름 하나는 뭐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박주선 의원도 탈당했고 박전 의원도 뭐 고민이 깊어간 것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쨌든 뭐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은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한번 겨뤄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민심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 야대야 구도가 됐을 때 새누리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냐 저는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야권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두 야당이 격돌하는 문제가 뭐 새누리당의 뭐 의석수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 김만우 원장님 말씀하신 문재인 대표가 이 지점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내고 극복해내느냐가 저는 마지막 남은 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에는 계속 여권이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원심력도 차츰차츰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당이 생긴다고 할 때 관건은 파괴력이 있느냐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여러 개가 지금 뜨고 있지만은 나중에 아마 선거 일정 가까워져 오면서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우선 그, 호남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다시피 박 소장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거기에서는 야당 여러 세력이 경쟁한다고 해도 뭐 크게 여당을 뭐 문제 삼을 것이 어부질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러 세력이 쪼개져 나온다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뭉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짐작컨대는 지금 김민석 전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유지해오고 있는 당명을 유지해오고 있는 민주당 원외 민주당이요. 원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중심으로 조금 뭉칠 가능성이 좀 최근에 이제 있어 보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천정배 의원하고 적어도 결합한다. 당 투표를 보고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사람은 당만 보고도 지지할 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의 박상원 소장 그리고 한국 정치 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